최근 폴란드로 전달된 한국 무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 옵션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폴란드 국경을 기웃거리고 있던 바그너 그룹을 기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놀라운 결단에 언제나 한국 무기를 욕하기 바빴던 폴란드 군사 전문가도 항복을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폴란드 천무 발사대 출고식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폴란드 국방무관 알렉산더 마르추니스 대령이 하나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했는데요. 알렉산더 대령은 한국의 선진 기술을 폴란드와 공유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도 국가의 협력이 상호 간 큰 이익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최첨단 기술이 담긴 천무가 폴란드 육군의 작전 역량과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에 위협받고 있는 유럽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2, K9, FA-50, 그리고 천무까지 폴란드와 대한민국의 국방협력이 궤도에 올랐다는 걸 보여준 영상이었는데요.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 공개된 천무 발사대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무 발사대의 형태가 그동안 보아왔던 천무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공개된 폴란드형 천무 발사대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폴란드로 향하는 천무는 한국형 ATACMS라 불리는 전술지대 유도무기 KTSSM을 발사할 수 있는 개량형 천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아왔던 천무의 경우 이렇게 생긴 두 개의 포드에 230mm 로켓이 6발씩 탑재되어 있는 모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 수출될 천무 발사대는 개량된 형태의 포드에 거대한 미사일이 한 발씩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미사일이 바로 KTSSM-1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돌았던 KTSSM 미사일의 폴란드 수출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죠. KTSSM은 미국의 ATACMS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M270 다연장 로켓 MLRS에서 발사 가능한 미국의 ATACMS 전술 탄도 미사일은 핵심 대북 타격 수단 중 하나이지만 집속탄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을 중단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이들 대신할 KTSSM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KTSSM-1은 직경 600mm에 180km에 달하는 사정거리를 가진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본래는 지상형 고정 포드에서만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이었습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거리 300km급 KTSSM-2부터 천무에서 발사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었지만 과거 UAE에 천무를 수출했을 당시 UAE 측에서 KTSSM 발사 능력을 강력하게 요구해와 천무 발사대에서 KTSSM-1을 발사 가능하도록 개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폴란드에도 KTSSM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개량형 발사대를 수출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된 KTSSM-1은 180km 위 사거리에 500kg에 달하는 침투관통형 열압력탄두를 장착하고 있어 지하에 있는 갱도나 벙커까지 날려버리는 게 가능한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여기에 정밀한 유도장치를 가지고 있어 기존 천무의 40km 정도의 사정거리를 가진 무유도 로켓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는 지금의 러시아 대포병 체계로는 반격이 불가능한 수준이죠. 아슬아슬하게 미사일 기술 동제체제 MTCR의 제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해당 조약에 가입하였기에 탄두 중량이 500kg을 초과하고 사거리가 300km가 넘는 미사일은 수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KTSSM-1은 탄두 중량이 딱 500kg이고 사거리가 180km 0171의 MTCR에 저촉되지 않아 폴란드에 수출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라면 300터부터 500km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으나 천무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일부러 위력을 제한한 것이었죠. KTSSM까지 갖춘 폴란드형 천무가 폴란드군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러시아를 막아낼 새로운 무기가 생겼다고 기뻐하거나 또 국방부가 한국에 돈을 갖다 바쳤다고 분노하는 등 폴란드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K2, K9 등 한국 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꼬치꼬치 특집을 잡아왔던 폴란드의 군사 전문가가 천무에 대해 이례적인 반응을 보여주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저명한 밀리터리 저널리스트 야로슬라프 볼스키 자로스 플러스 오 울스키는 국내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한국 무기 반대론자입니다. 특히 K9PL에 대해서 자국의 크랩 자주포를 내버려 두고 돈 낭비를 한다며 강력하게 비난해 왔었죠. 폴란드 무기 산업을 부흥하기 위해선 절대 K9을 들여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 크랩 자주포의 영국산 포시는 단종됐고 차체는 K9위 차체라는 걸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천무 발사대와 폴란드의 군용 트럭 엘츠 JELCZ가
결합한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가 모습을 드러내자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싹 바꾸고 천무의 강력한 성능에 찬사를 보내는 글을 올려 평소 모습을 알고 있던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이마스와 천무 이 두 무기체계는 미국의 다연장 로켓 M270에서 출발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외 작전을 위해 수송기에 탑재할 수 있을 것을 원했던 미군의 요청에 따라 하이마스는 M270 대비 발사 컨테이너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하이마스와 M270 모두 동일한 종류의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기에 화력이 딱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죠. 반면 국내에서만 운용할 계획이었던 천무는 기동성보다는 화력 투사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되어 2개의 미사일 포드를 갖추고 있기에 하이마스의 2배에 달하는 화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군처럼 항공수송을 할 이유가 없는 여러 국가들이 하이마스보다 천무를 주목하게 만들었죠.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분을 들어 천무를 하이마스보다 우위에 있는 무기체계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국 무기를 주구장창 깎아 내려왔던 야로슬라프라고 해도 명백히 더 나은 선택지가 없었던 천무에 대해서는 순순히 훌륭한 무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다만 그동안 한 가지 하이마스에 비해 천무가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ATACMS와 같은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하이마스가 활약하며 덩달아 천무가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게 되면서 하나가 계획을 앞당겨 천무에서도 KTSSM을 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정말로 세계 최고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사거리 300km급 KTSSM-2와 미사일 직경을 600mm에서 900mm 7까지 늘린 KTSSM-3 역시 개발이 진행 중으로 향후 천무에 탑재되어 운용될 예정입니다. 폴란드에서 보여준 천무의 놀라운 납품 속도와 고객이 가장 필요한 옵션까지 챙겨주는 한국 방산의 저력에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루마니아에서도 천무를 탐내고 있는데요. 최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K9을 대량으로 도입한 루마니아에서는 러시아의 해상 위협에 맞서기 위해 KTSSM을 장착한 천무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방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푸틴은 전략을 바꿨는데요. 가스관을 잠가 천연가스로 유럽을 압박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항구를 들어막아 유럽으로 향하는 식량 공급을 틀어막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세계 4위의 농산물 수출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항구가 들어막히게 된다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식량 가격 폭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국방부는 7월 20일을 기점으로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항구로 향하는 선박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적으로 간주하여 격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영국의 보급을 봉쇄하기 위해 유보트 잠수함을 동원해 종류와 국적에 상관없이 영국으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격침시켰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21세기 들어 다시 재현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게다가 얼마 전에는 루마니아 국경에서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폭격하며 전란의 불꽃이 유럽까지 번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흑해를 접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흑해 함대에 대항할 수단으로 다름 아닌 천무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ATACMS, KTSSM과 같은 탄도미사일을 갖춘 MRLS가 새로운 대함무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에서도 중국 해군의 물량 공세에 맞서 하이마스를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ATACMS에 기반한 대함 탄도미사일 ASBM 개발 역시 진행 중입니다. 또한 KTSSM은 높은 명중률과 관통력을 갖추고 있어 대함무기로 사용되기에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 당시 국방과학연구소가 해상표적을 대상으로 실시한 KTSSM 사격 테스트에 놀랄 만큼 정확한 명중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루마니아에 KTSSM을 탑재한 천무까지 배치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좁은 흑해에서 흑해함대가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폴란드형 천무가 출고되었다는 소식은 최근 벨라루스를 통해 폴란드 영토를 넘보고 있는 러시아의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지원 보낼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고 미국에서도 지원을 거부했던 무기 중 하나가 바로 ATACMS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된다면 그토록 우려했던 ATACMS급 위력을 가진 천무의 KTSSM이 러시아군의 머리 위로 날아들게 될 것입니다. 갱도나 참호에 숨어도 피할 수 없는 천무의 폭격은 러시아 군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선사할 수 있죠. 벙커에 숨은 러시아 장군들도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기적절하게 전달된 폴란드 천무는 벨라루스에 주둔하게 된 바그너 그룹의 위협에서 폴란드 영토를 가장 든든하게 수호할 수 있는 방패이며 그 어떤 무기보다 날카로운 창이 되어 러시아군의 심장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에 역사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드디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이뤄진 3차 발사에서 처음으로 실용급 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에 독자 개발 인공위성을 실어서 처음으로 쏘아 올리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서 실제 실용급 위성까지 분리를 완료하며 진정한 세계 7번째 우주강국에 진입한 것입니다. 첫 시도인 실전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뉴스페이스, 민간 우주 개발 시대의 서막을 열어젖히며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이른바 우주경제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발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세계 최초가 있다고 알려지며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요. 우주강국 미국, 러시아도 시도해보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검증해내면서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 24분 정각에 예정대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6시 24분 경음과 함께 이륙을 시작한 누리호는 1, 2단과 페어링 분리까지 마치며 순조롭게 우주로 향했습니다. 고도 550km에 도달한 누리호는 이번 발사의 목적인 실용급 위성을 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KAIST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시작으로 큐브 위성 7기를 20초 간격으로 차례로 분리했습니다. 발사 923초까지 의성 8기를 모두 분리한 누리호는 발사 1138초 후 비행을 종료했습니다. 오후 6시 42분 누리호 비행 종료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현장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 오후 7시 7분, 누리호 발사 43분 뒤 남극 세종기지 기지국의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살아있다는 생존 신호 비콘 신호가 수신됐습니다.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제대로 위성을 올려놓았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오후 7시 58분에는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의 위성의 현재 상태 진단 정보와 위성의 각종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가 수신됐습니다. 누리호에 함께 탑재됐던 큐브 위성들도 잇따라 생존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누리호 3차 발사는 모든 의성 발사 임무에 최종 성공한 것입니다. 누리호 발사를 충지휘하는 발사지휘센터 MDC에서는 연달아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해 6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3차 발사까지 연이은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은 우주 강국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지게 됐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성공 브리핑에서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히며 여러 기관과 기업들이 한 팀으로 뭉쳐 일궈낸 쾌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늘 3차 발사까지 누리호 비행 성능을 확인하며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사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의성 운용과 우주 탐사까지 우리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발사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누리호 3차 발사는 첫 실전 발사라는 점에서 이전 발사와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요. 지난 2차 발사가 누리호 성능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실용급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실전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전 세계 고객사에 한국의 로켓 기술력을 공개 시연한 것입니다. 외신들에서도 한국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 난리가 났는데요. 드디어 한국의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하루 전 기술적 문제로 취소된 누리호 3차 발사가 이날 이뤄졌으며 실용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이날 누리호 발사 과정을 신속 타전하면서 한국에서 자체 제작한 3단 누리호 발사체가 관측 임무 수행용 등 8개의 실용급 위성을 탑재하고 이륙했다며 이번 발사는 한국의 우주 기반 감시 시스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P는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식 발표에 앞서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한국은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의 영내 우주 경쟁에서 따라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내다봤습니다. APTN 역시 한국이 자체 제작한 발사체를 이용해 실용급 위성을 처음으로 쏘아 올렸다며 작년에도 누리호에 의성을 탑재했으나 당시는 주로 성능 검증용 의성이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누리호가 길이 47m, 건물 12층 높이라고 소개하며 프랑스의 발사체 아리안5보다는 좀 작지만 탑재체 용량은 누리호가 6배 이상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우주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진정 7번째 국가가 됐다고 꼽았습니다. AFP통신은 누리호 발사 소식을 전하며 한국은 2023년까지 달에, 2045년까지 화성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려 야심찬 우주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2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유튜브에서 발사 생중계를 지켜보며 높이 날아라 누리, 우주로 가자는 댓글을 남기는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외신은 이번 발사 성공의 의미를 군사적인 측면에서 짚어냈습니다.
이번 발사는 한국이 군사 첩보 위성을 운용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이미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못붙였습니다.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 로켓과 연료 부분, 재진입체 기술에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장거리 미사일 로켓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신에서 누리호 발사를 연일 타전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발전 속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체 제작한 의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하여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미국이나 소련 같은 경우 원래 냉전 시대에 서로 경쟁적으로 우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발사체 기술은 ICBM 기술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전수해준 국가가 일본과 인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발사체 기술을 전수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맨 땅에서 이 정도로 일군 건데 12년 만에 한국형 발사체가 완성된 겁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기간이 소요됐을 뿐더러 비용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년이 조금 넘는 시간 안에 성공률이 어느 정도 확보된 발사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술 이전이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발사체 기술에 대한 왜곡이나 아니면 자체 평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선진국보다 40여 년 늦은 출발이었지만 최근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달 탐사 위성 다누리를 달 궤도에 보낼 정도로 기술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세계 6터부터 7위권이 인공위성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우주과학 기술과 첨단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에서 미국, 러시아도 시도해보지 못한 세계 최초의 의성 검증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에 많은 놀라움을 샀습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선 지난 1위차와 달리 실용급 의성 등 8기 주탑재 의성 1기, 큐브 의성 7기를 정확한 우주 궤도에 올려야 하는 특급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각 실용급 의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 의성 2호가 주탑재 의성입니다. 이 의성은 영상 레이더 SAR 기술 국산화와 우주과학 연구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전력 소모가 큰 SAR 임무를 위해 임무 수행 동안 태양빛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여명 황혼 궤도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번 발사가 지난번보다 2시간 정도 늦어진 저녁 6시 24분에 정확히 발사된 것도 이 궤도에 의성을 올리기 위해서인데요. 이 시간 전후 30분 정도에만 의성을 목표 궤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성은 SAR 기술 국산화가 임무입니다. SAR은 우주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쏘아 되돌아온 신호를 수집, 지표 영상을 획득하는 전략 기술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날씨 관측을 위해 개발한 도요셋 4기가 있습니다. 원래 도요셋은 러시아 소유주 로켓에 실려 작년 상반기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사가 무기한 연기됐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발사체를 찾지 못하다가 누리호 3차 발사 덕분에 이번에 국산 로켓에 실려 드디어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도요셋은 우주 방사선 등에 의해 수시로 변하는 우주 날씨를 측정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기의 의성이 편대 비행을 하며 단일 의성보다 우주 날씨를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편대 비행은 2기 이상의 의성이 상대거리와 궤도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로 보통 전투기 비행에서만 이런 비행이 보이곤 했었는데 초소형 의성을 활용한 편대 비행은 한국의 도요셋 의성이 세계 최초입니다. 의성 간격을 조절하며 앞뒤 또는 양옆으로 한 줄을 맞춰 날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천문연은 4기 편대 비행을 통해 하나의 의성이 지니는 관측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성 한 기로 관측할 때보다 우주 날씨의 핵심 요소인 우주 플라스마 분포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를 보다 자세히 관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측이 이뤄지면 우주 환경의 실시간 예보와 분석이 이뤄져 우주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나노 위성의 편대 비행을 적용함으로써 더 주목받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천문연은 도요셋 4기 중 1기의 사출 성공 여부는 정확히 확인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기존 임무 수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주 분야 중소기업이 만든 큐브 위성 3기도 탑재됐습니다. 루미르가 개발한 큐브 위성 LUMIR-T1은 우주 방사 능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극심한 우주 방사능에서도 프로세서나 메모리 장치 등이 정상 동작하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저스텍 큐브 위성 JAC는 해상도 4m의 광학 카메라 탑재체와 자세 제어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목표로 합니다. 카이로스페이스의 KSAT-36는 한반도 지표면에 대한 평광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달 표면을 탐사하는 다누리의 평광 카메라와 비슷한 역할입니다. 또 우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위성이 임무를 마친 후 자동으로 궤도를 이달의 대기권에 진입해 소멸하게 하는 기술을 검증합니다. 한편 이번에 체계 종합 기업으로도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까지 누리호를 4차례 추가 발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K9 자주포, 레드백 보병 전투용 차량 등으로 한국 방산업계 대표주자 중의 하나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분야에서도 미국에 도전장을 던질 것입니다. 한화는 그동안 제작에만 참여하다 이번 발사에서는 발사 준비, 발사 임무 통제 등 발사 운용에 처음으로 함께했는데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라 하지만 앞선 국가들과 격차가 아직 크고 그걸 어떻게 뛰어넘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지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가진 인프라 자체도 인력이나 산업 측면에서 똘똘 뭉쳐야만 세계적으로도 싸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한화는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이끄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선두 기업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한화는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가격과 경쟁하기 위한 한국 최초의 상용 로켓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하다고 알려진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은 발사당 약 6,700만 달러 약 880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동환 우주사업본부장 부사장은 르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이내 스페이스X와 비슷한 가격으로 상용 로켓을 발사하겠다 라고 밝히며 로켓 발사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새로운 발사 시스템 확보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우주 시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틈새 업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스페이스X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 방산 기업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실제로 현재 한국의 우주기술은 선진국보다 40여 년 늦은 출발이었지만 단 12년 만에 누리호 발사를 통해 세계 7번째 기술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누리호 발사 관련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길 응원하면서 불가능이 없는 나라 한국의 또 다른 우주 개발 신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네 번째 이지스함이 그 위풍당당한 풍채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28일 정조대왕함이 무사히 진수식을 마친 건데요. 세종대왕함에 이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건조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물로서 조선시대의 명군으로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했던 정조대왕 이름을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진수식 이후 정조대왕함의 일부 재원이 공개되자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한국의 군대를 전멸시켜버리겠다며 김정은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칠 정도로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한국의 신형 이지스함에 이토록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우리나라 이지스 구축함 획득 사업인 관개토-3 배치 이후 첫 번째 함정입니다. 공개된 정조대왕함의 최대 탐지거리는 1800km에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표적수가 최대 1800여 개로 전 세대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의 2배에 달하는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중국과 일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의 탐지거리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연존하는 이지스함 중에서 탐지 능력만큼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이지스함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중국의 이지스함은 진짜 이지스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지스함은 미국에서 개발한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함선을 가리키는 말로 중국은 이지스 시스템이 없어 자체 개발한 레이더를 도입한 방공구축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형 이지스함을 표방하며 속속 건조되고 있는 중국의 신형 방공구축함들의 체급이 서방의 이지스함들에 비해서 훨씬 큰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는 부족한 레이더의 성능을 채우기 위해 함선의 체급을 높여 더 큰 레이더를 더 많이 달아 탐지 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질보다는 양으로 밀어붙인 것이죠. 때문에 중국 방공구축함의 성능이 이지스함을 거의 따라잡았다는 추측이 많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한국에서 만든 정조대왕함의 탐지거리는 과거 중국이 발작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였던 사드의 탐지거리를 뛰어넘는데요.
만약 정조대왕함이 서해상에 배치될 경우 중국 대륙의 대부분을 감시망 안에 둘 수 있게 됩니다. 사드의 탐지거리가 1000km에 불과하고 한국 본토에 고정되어 있어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두 배의 탐지 능력을 가진 움직이는 사드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조대왕함의 만재 배수량은 12,000T으로 기존 세종대왕함보다 배수량이 1400T 증가했지만 구축함의 핵심 무장인 미사일 수직 발사기의 숫자는 128셀에서 64셀로 격감했는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세종대왕함이 취역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세종대왕함에 이렇게 많은 무기체계가 적용된 이유는 당시 건조된 세종대왕함이 단 3척뿐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3면의 바다를 지킬 이지스함이 단 3척뿐이었던 건데요. 거기에 만전이 상태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3척의 배가 교대로 작전을 수행해 실질적으로는 한 척으로 모든 바다를 감시해야 했죠. 때문에 구축함 한 척만으로 모든 전술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세종대왕함은 표준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무장참을 갖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정조대왕함이 취역될 시기에는 기존의 세종대왕함 3척에 더불어 FFX 계열 호위함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들이 취역할 예정입니다. 즉 화력은 충분하기에 정조대왕함에 세종대왕함과 같이 빈틈없이 무장을 채워 넣을 필요가 덜한 것이죠. 그리고 무기 탑재량을 줄인 대신 여유 공간을 이용 정조대왕함의 방공 시스템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어찌 보면 방공함이라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죠. 한국은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무기체계의 국산화에 노력해 왔는데 정조대왕함은 그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지스함의 핵심 파츠 중 하나인 대공 레이더의 국산화에 성공하였습니다. LIG 넥스1에서 개발에 성공한 SPS-550K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250km 이상으로 500개 이상의 목표물을 동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세대 이지스함뿐만 아니라 신형 호위함인 인천급과 대구급 호위함에 적용되어 함대 전체의 대공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잠전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음파 탐지기, 소나의 국산화도 성공했는데요. 정조대왕함은 대함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종류의 소나 센서를 통합 운용하는 통합 소나 체계를 채택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적의 대함어뢰 공격에 통합 소나 체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적 잠수함을 탐지해내 공격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선에 달린 저주파 능동소나와 능동형 선배열레인 소나를 통합 운용하여 보다 장거리에서 잠수함을 탐지, 추적하고 어떤 어뢰의 소음이라도 포착하여 추적과 식별 가능한 체계로한 차원 발전된 대잠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함 선수에 장착된 선체 고정형 소나는 매우 독특한 형상으로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었죠. 동합 소나 체계뿐만 아니라 특별히 대잠전에 특화되어 설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 해군은 이지스함의 해상작전용 헬리콥터로 슈퍼링스와 AW159 와일드캣을 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이지스함에 탑재하던 헬리콥터를 정조대왕함의 전력화와 함께 잠수함 킬러로 악명 높은 MH-601 시호크 헬기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한국 해군이 운용하던 헬기는 체급이 작아 경납고가 작은 전함과의 연계에 적합했지만 그만큼 탑재량이 작아 탐색 능력과 대잠 능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MH-601 헬기를 도입하게 될 경우 각종 소나 장비들과 어뢰를 장착하고 출격이 가능해 이지스함의 대잠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 대잠 어뢰인 청상어, 흥상어 미사일의 탑재도 가능한 말 그대로 잠수함 킬러로서 활약을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잠 전력 증강에는 핵잠수함 개발을 선언한 북한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해군력은 우리 군에 비하면 처참한 수준인데요. 몽골의 해군이라 불릴 정도로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 북한은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의 개발에 열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 바다에서 잠수함이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해군은 매년 높은 폭으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신형 군함과 잠수함이 건조되는 속도가 무시무시할 지경이죠. 이러한 해군의 전력 극대화는 과한 감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한국 해군의 급격한 전력 증강은 바로 중국의 항모전단을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구축함, 해상초계기, 방공구축함 잠수함 등을 조합한 함대를 항모전단이라고 합니다. 항모전단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의 군사 강국들만이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적 분쟁이 생길 때마다 항모전단을 움직여 그 의용을 과시하고는 했죠. 중국 역시 미국의 항모전단에 대적하기 위해 항모전단을 구축했는데요. 이 항모전단으로 툭하면 남중국해를 침범해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무력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항모전단을 잡을 수 있는 것은 항모전단뿐이라고 할 정도이기에 항모전단이 없는 동남아 국가들로서는 감히 대적할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화 속 미국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미국의 항모전단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닐 정도로 이처럼 항모전단은 현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이죠. 그런데 사실 한국의 해군 전력도 항공모함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항모전단을 구축하는 게 가능한 수준인데요. 세계 1위의 조선업을 기반으로 신형 구축함과 신형 잠수함의 건조가 이어지고 있고, 국산 무기 체제와 레이더를 탑재한 정조대왕 함은전단의 지휘함으로 활약할 수 있으리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중국에 맞설 항모전단이 꾸려지는 것도 꿈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 해군의 급성장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력을 자랑하는 일본 해군도 바싹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차세대 이지스함인 마야급 구축함은 최대 탐지거리 1000km 이상으로 기존 아시아 국가들 중 최고로 발전된 이지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축하고 있었는데, 대뜸 탐지거리 1800km짜리 이지스함이 한국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일본 기술진들 입장에서는 개발 의욕이 뚝 떨어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치투이 나머지 2척이 완성된다면 한국의 이지스함은 총 6척이 되어 7척을 보유한 일본의 이지스함 전력과 맞먹게 됩니다. 독도를 향한 일본의 야욕에 큰 걸림돌이 생긴 거죠. 과거 일본 해군은 이지스함을 빈번하게 독도 인근에 배치하며 언제든 독도를 장악할 수 있다며 무력 시위를 벌이곤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엔 한 척의 이지스함도 없어 일본의 무력 시위에도 분노만 삼켜야 했는데요. 이제는 6척의 이지스함으로 3면의 바다를 모두 감시할 수 있는 신이 방패진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침범 시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의 군력의 강화는 반길만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의 의로는 북한으로 막혀있는 사실상 섬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육군이나 공군에 비해 전력 증강에 있어 후순위로 여겨져 왔습니다. 최근 개봉한 명량의 후속작 영화 한산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흥행 청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의 건조 과정에서부터 전투까지 생생하게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침략에서 열세에 몰린 조선이 최후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끝내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지략과 일본의 배로는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거북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냈던 강철의 군함이 새롭게 태어나 다시금 대한의 바다를 수호하길 기대해봅니다.